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아웃 시작합니다. 시원해진 밤 공기에 모처럼 숙면 취한 분들 많으시죠? 폭염의 절정은 지나간 모양인데 그래도 무더위는 조금 더 이어지고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날씨 변덕도 심할 전망입니다. 고환석 기자입니다. 동굴 밖 기온은 30도를 훌쩍 넘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온도는 뚝 떨어집니다. 언제나 12도 선을 유지하기 때문에 들어서자마자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전부터 피서객들이 몰렸습니다. 여름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너무 시원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추울 정도로 이 긴팔티를 입어야 될 정도로 너무 시원하네요. 동굴만큼은 아니지만 뜨거운 동풍이 약화하면서 전국적으로 온도가 내려갔고 폭염특보도 수도권과 충청, 경북 곳곳에서 완화됐습니다. 불과 며칠 전 밤 최저 기온이 29도를 넘으며 초열대야 수준에 이르렀던 서울에서는 17일 동안 이어지던 열대야가 멈췄습니다. 하지만 역대급 수준의 폭염이 멈칫할 뿐 35도 안팎의 더위는 강하고 남부 지역에서는 밤더위가 여전합니다. 연이어 발생한 태풍은 한반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13호 태풍 돌핀은 중국에 상륙하고 14호 구지라는 소멸, 15호 차놈도 일본으로 향하고 있지만 기압계를 흔들어 우리나라의 바람과 강수에 변동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일요일 경북 울진에 쏟아진 많은 비도 돌핀이 밀어올린 수증기가 원인입니다. 태풍 등의 영향으로 동아시아 기압계가 전반적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어느 정도 변동성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중부는 맑지만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동해안 등에 폭우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내륙이라도 대기 불안정으로 게릴라성 집중호우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안가에는 파도가 높을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이처럼 동풍이 몰고 온 서쪽 지역의 극한 더위는 한풀 꺾인 가운데 오늘 강원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새벽 강원 동해안을 시작으로 오전까지 영남 서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오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곳에선 천둥 번개와 함께 한꺼번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강우량은 강원 동해안과 부산 경남 해안에 많게는 40mm, 울산과 경북 동해안에 최대 60mm입니다. 올해 발생한 가장 강력한 태풍 돌핀은 중국 동부 연안에 상륙했습니다. 100만 명 넘는 주민이 긴급 대피했는데 홍수와 산사태 등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쏟아지는 폭우에 한 채 앞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거리에는 벤치가 나뒹굴고 가로수는 당장 꺾여 나갈 듯 불안하게 흔들립니다. 제13호 태풍 돌핀이 일요일 오후 중국 동부 저장성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중심부근 최대 풍속은 초속 42m. 사람이 똑바로 서 있거나 걷지 못할 정도의 위력입니다. 现在呢，我们已经处在台风中心附近，受到台风眼墙的影响，整个玉环正在经历着特大暴雨，阵风达到了16级。 저장성뿐 아니라 상하이도 태풍 영향으로 이미 도로와 주택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든 지역은 항공기 운항이 무더기로 취소됐고 고속철 일부 구간도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공사 현장 작업은 멈췄지만 태풍에 노출된 시설물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태풍의 위세에 동부 연안 주민 100만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오늘까지 최대 500mm에 이르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태풍은 내륙으로 이동하며 세력이 약해지겠지만 폭우로 홍수와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는 태풍 경보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댐 방류와 시설물 안전 점검을 벌이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의 전제 조건으로 미국의 해군 병력 철수와 전쟁 피해 배상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는 국영 매체를 통해 대이란 제재 및 해상 봉쇄 해제, 동결 자산 무조건 반환, 그리고 동맹국 타격 중단 등 6개 항의 요구사항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안보회의 측은 미국이 행동을 바로잡을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은 결코 열리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 미국과 맺었던 종전 양해각서보다 한층 더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강경 요구에 신중하고 조용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모스타바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영상을 공개하며 미국의 전쟁 피해 배상 등 조건 수용을 촉구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워싱턴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임정 특파원, 이란의 요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반응이 나왔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온라인 매체인 악시오스와의 통화에서 이란 문제에 대해 로우키, 즉 저강도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과 부분적으로 협상하면서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으며 돈이 완전히 떨어진 이란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이 군인들에게 줄 돈도 없다며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가 이란 정권의 경제 위기를 더 악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거하기 전에 이란에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다면서 신속한 합의를 고강도로 압박한 것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인데요. 당시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I want to give them every last chance before decapitation. This is a last chance for them to sign a good document.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에 대해서는 항상 잘 해결되곤 한다, 잘 해결될 거라며 마치 체스 게임 같다고 말했습니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오만과의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합의 발표를 미루고 있는 데 대해서도 불만이나 분노를 드러내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새 군사 공격을 지시하기보다는 이란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강화할 준비가 돼 있음을 시사했다고 짚었습니다. 최근 이란이 미국을 향해 전쟁 피해 배상과 중동 지역 내 미군 철수 등 6대 요구 조건을 제시하면서 협상 타결 여부는 다시 불투명해진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일단 협상 여지를 열어둔 채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란은 모주타바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영상을 공개했는데 과거 모습일 가능성이 크다고요? 네, AP통신은 모즈타바가 이슬람 율법을 강요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이란 반관영 메흐르 통신이 보도했다면서 10여 초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영상이 찍힌 시간과 장소는 파악되지 않는다며 지난 3월 공개됐던 모즈타바의 모습이 다른 각도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모즈타바는 지난 2024년 이슬람 율법 강의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최근 찍힌 영상이 아닐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IRNA 통신 등 이란 국영 매체들은 또 모즈타바가 지난달 말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만나 경제와 군사 현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는데요.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나흘 전 하메네이와 소통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말한 것과는 상반되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최근 이란 반체제 매체에서 보도된 모즈타바 위독설 등 건강 상태를 둘러싼 의문을 불식시키고 최고 지도자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주장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을 향해 전쟁 피해 배상금 등 이란의 조건을 수용할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지 않을 거라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해당 발언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آمریکا به هر حال آنچه که نقض کرده در یادداشت تفاهم رو جبران نکنه امکان شروع مجدد مذاکرات وجود نداره. بله تبادل پیام از طریق 네, 또 전쟁이 길어지면서 미국 내 여당인 공화당이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우위를 잃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죠. 네, 미국 CNN 방송이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도했는데요. 지난 6일 발표된 로이터 통신 여론조사 결과 전쟁과 테러 분야 지지도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사실상 동률의 지지도를 기록했습니다. 로이터는 2024년 12월 해당 질문을 시작한 이래 오차 범위 아니긴 하지만 민주당이 공화당을 앞선 건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폭스뉴스가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경제 분야에서 민주당이 54%, 공화당이 45% 지지를 얻으며 민주당이 9%포인트 앞섰습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전 게시뿐 아니라 글로벌 관세 부과처럼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정책들이 초래할 파장을 크게 잘못 예측했음을 보여주는 듯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백악관은 민생 물가가 여전히 높다면서도 관세가 고물가의 주범이란 지적은 반박했습니다. 케빈 헬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식료품 값과 기름값은 여전히 기대보다는 높다면서도 걸프 지역 상황이 해결되도록 조처한 만큼 대폭 떨어질 거라고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주요 물가 지표가 둔화 양상인데다 관세 덕분에 기업들이 생산 시설을 미국으로 옮기고 있다며 무역 정책은 매우 성공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강원 TK 순회 경선에서도 김민석 후보가 1위를 차지하며 정청래 후보와 격차를 벌렸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박빙인데 이제 최대 승부처인 호남과 수도권에 사활을 걸고 표심 공략에 나설 예정입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강원과 대구 경북 순회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1위를 지켜냈습니다. 권리당원 투표 결과 김 후보는 48.54% 득표율을 얻으며 2위 정청래 후보를 4.14%포인트 앞섰습니다. 하루 전 제주 인천에 이은 2연승으로 누적 득표율에서도 정 후보를 1.48%포인트 앞서며 조금 더 격차를 벌렸습니다. 7.06%라는 다소 저조한 성적표를 받은 송영길 후보는 누적 득표율도 1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당권 레이스가 종반전에 접어들면서 주자들 간 신경전도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6.3 지방선거 책임론을 고리로 한 김민석, 송영길 후보의 협공이 두드러졌습니다. 김 후보는 내년 강릉 서울 재보궐선거가 열리면 최상의 결과를 내고 재신임을 묻겠다며 사실상 배수진을 쳤고 송 후보도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말실수를 해서 한 지역을 뺏기는 일도 없을 것이고 중앙당이 입장을 못 정해서 한 지역을 놓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척결시켜야 될 정치 세력을 지지율이 역전되기도 하는 이러한 세력으로 부활시켰다는 것이 가장 뼈아픈 대목 아니겠습니까? 이에 정 후보는 신천지 의혹 제기로 민주당이 갈라졌다. 노선보다 의리가 제일 중요하다며 1위 후보 견제에 집중했습니다. 반명 외치면서 분열 외치면서 근거 없이 신천지를 외치면서 어떻게 총선을 이긴단 말입니까?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친청계로 분류되는 최민희, 한민수 후보와 친명, 박선원, 서미화, 김용 후보가 여전히 당선권입니다. 다만 강원과 대구 경북은 권리당원 비중이 크지 않은 만큼 TK 5% 가산을 반영해도 전체 판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이번 주말 경선이 치러지는 호남과 서울, 경기가 권리당원 비율이 70%에 달하는 최대 승부처로 후보들은 저마다 승기를 잡았다며 막판 총력전을 예고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어젯밤 전북 전주에 있는 농수산시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서울 은평구에선 배관누수로 고층 아파트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뻘건 불길이 어시장을 집어삼켰습니다. 그 위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솟구칩니다. 어젯밤 11시쯤 전북 전주시 송청동에 있는 농수산시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다닥다닥 붙은 점포로 불길이 순식간에 확산하면서 한때 인근 소방서 자원이 모두 동원되는 대응 2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지하 계단실에서 물이 가득 담긴 양동이를 연신 나릅니다. 어제 오후 서울 수색동 21층짜리 아파트에서 배관 누수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누수는 16층과 17층 사이에서 발생한 거로 추정되는데 천장에서 쏟아진 물이 복도와 계단을 타고 흘러내리면서 수십 가구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16층 일부 가구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갑자기 물소리가 막 우르르 쏟아져가지고 들어와 보니까 전등, 에어컨, 뭐 이렇게 스프링클러 있는 쪽으로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가지고요. 불과 한 10분 만에 바닥에 한 발목까지 전체가. 감전사고를 우려해 전기를 차단하면서 승강기가 멈추고 냉방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은 소방 배관이 터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전남 광주 광산구에선 달리던 SUV가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다른 승용차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6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 경찰은 SUV가 차로를 변경하다 사고가 시작된 거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오전 한때 시간당 8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강릉 도심. 도로는 순식간에 물에 잠겼습니다. 커다란 나무가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바다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물결이 최고 5m까지 높게 일고 해안으론 강한 너울이 밀려오는 곳이 많습니다. 이제 40도에 달하는 극한 폭염은 물러난 걸까요? 전문가와 함께 날씨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백민 부경대 환경대기과학과 교수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주말부터 이제 좀 살 것 같다 싶은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40도에 달하는 폭염은 이제 끝났다고 봐도 될까요? 네, 극한 폭염은 꺾였다고 볼 수 있고요. 꺾인 이유는 이제 태풍 돌핀이나 창음이 북태평양 고기압을 이제 서쪽 경계를 갉아먹으면서 우리 이중 열돔이라고 하죠. 우리 티벳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의 이중 열돔에 우리나라 갇혀 있었는데 그 이중 열돔을 북쪽으로 밀어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0도를 걱정하던 시기에서 이제 약 35도 정도를 걱정하는 그런 시기. 그러니까 극한 폭염은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전국이 폭염 경보 주의보 단계에 있어서 사람들은 이제 조금 너무 극단적인 날씨에 익숙해져 있어서 이게 좀 덜해졌다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아직 폭염의 시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극한 폭염은 끝났다고 봐도 되지만 계속 좀 더위에는 주의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앞선 주말에 강원과 경북 동해안에는 폭우가 쏟아졌잖아요. 피해도 속출했는데 이번 비의 원인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나라 주변 해수면 온도가 평년에 비해서 2, 3도 높아서 바다가 굉장히 뜨거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수증기가 매우 풍부한 상태로 머물고 있었는데 그게 열돔 효과에 좀 가려져 있다가 태풍 돌핀이 우리나라 남쪽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반시계 방향으로 동풍을 공급했고 그 동풍이 굉장히 많은 바다의 열기를 강원도 지역에 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산맥을 만나면서 이렇게 급상승하면서 매우 강한 폭우가 쏟아져 내렸던 걸로 보입니다. 네, 결국 태풍 돌핀의 영향으로 우리 서쪽 지역의 더위는 조금 식혀졌고 동해안 쪽에는 많은 비가 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올여름 극한 폭염 아니면 극한 폭우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극한의 날씨가 뉴 노멀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교수님께서도 동의하시나요? 네, 저도 방향성엔 동의하지만 올해처럼 매년 40도 가까운 극한 폭염이 나타날 거라고 아직까지 단정하는 것은 조금 경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온이 1도 상승할 때마다 바다에서 수증기가 약 7%씩 증가하기 때문에 수증기로 우리나라가 가득 차 있다. 여름철에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폭염과 폭우가 엇갈려서 나타나는 그런 시기로 이제 접어들었다고 보고요. 매년 40도라기보다는 40도를 볼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기상청 분석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폭염 시작일은 과거 10년에 비해서 더 빨라졌고 폭염 종료일은 더 늦어졌다고 하는데 결국 여름이 길어졌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우리나라 폭염 일수는 과거에 약 열흘 미만 8.3일 정도 됐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최근 10년 통계로 봤을 때는 약 18.3일, 그러니까 거의 20일에 육박할 정도로 폭염 자체가 길어졌습니다. 열대야도 한 3배 가까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굉장히 여름에 폭염 횟수가 매우 증가했고요. 또 기간으로 봤어도 여름이 시작 시기가 한 열흘에서 30일 정도 빨라졌고요. 우리가 보통 쳐서 지나면 조금 시원해진다고 하는데 이제 여름의 종료가 8월 초순의 피크에서 여름의 종료가 8월 중하순으로 약 열흘가량 지금 연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자체가 확실히 길어졌다 이렇게
정리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봄, 가을은 상대적으로 좀 짧아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서울 날씨가 세계 평균 기온에 비해서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분석도 있던데 어느 정도고 또 이유는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예. 근대 관측이 시작된 이래로 전 세계 평균 온도가 약 1.5도에서 지금 1.6도 정도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3.7도가 상승했습니다. 예. 그래서 무려 전 지구 평균에 비해서 약 2.3배 정도 빠른 속도로 서울이 매우 뜨거워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 주변의 바다 온도가 굉장히 급상승하고 있는 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겠지만 이 외에도 이제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티벳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 그런 지역이라는 점. 예.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서울의 급격한 도시화죠. 이러한 도시화 현상으로 인해서 열돔의 세기가 매우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세계 다른 나라들보다 유독 서울 평균 기온이 높아진다고 하니까 좀 우려가 많이 되는데요. 일단 서울 열대야는 지금 누그러졌지만 제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34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달 넘는 열대야가 흔치는 않은 것 같은데 지금 남부 지역 폭염 상황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우리가 이제 작년도 보시면 서울 지역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열대야가 있었습니다. 한 달 가까이 있었고요. 그 올해는 이제 남부 지방으로 양산의 42도를 비롯해서 이 폭염의 강도가 매우 세고요. 예. 일시적으로 지금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지역이 좀 시민들이 숨통을 트일 정도로 좀 서늘한데요.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북서쪽에서 건조한 공기가 들어와서 온도는 여전히 높지만 건조하면은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시원하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북쪽에 어떤 찬 공기가 들어와도 남부지방까지 내려오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예. 여전히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역이 아직도 열대야 상태고요. 그리고 폭염주의보 경보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서 남부 지역은 계속 지금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남부지방은 폭염에다가 가뭄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더 걱정인데요. 위성에서도 바닥을 드러낸 저수지가 또렷하게 보일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심각한 가뭄의 원인, 복합적인 게 작용을 했을 것 같은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올해 한 가지 특징적인 현상이 장마가 남부 지역에 비를 못 내리고 바로 중부 지방으로 점프를 해버렸습니다. 예. 역대 세 번째 늦은 장마였던 데다가 그마저도 남부 지방에 비를 충분히 뿌려주지 못해서 지금 현재 대부분의 저수지가 저수율이 10% 인근까지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태입니다. 예. 땅이 마르면 마를수록 태양 에너지가 더욱더 지면 가열에 사용이 되거든요. 약간 축축해야 이게 증발하면서 또 기온을 낮춰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땅이 마르니까 더 많이 증발하고 더 많이 증발하니까 더 건조해서 더 온도가 올라가는 이런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어서 남부지방은 지금 사실상 비상사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비상사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폭염에 가뭄, 산불 등 화재까지 발생하는 복합재난을 준비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점점 우리 극한 기상을 매개로 한 재난이 복잡해지면서 다양한 현상들이 연결되고 복합재난 형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현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재난을 알려주는 데이터들이 한 곳에 모여서 우리가 통합돼서 관리되어야 하는데요. 아직도 재난의 데이터는 부처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어떤 부처별로 흩어진 재난 데이터를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가장 좋은 부처는 저는 기후부라고 생각합니다. 예. 기후부에서 탄소 감축도 중요하지만 이제 일상화된 뉴노멀이 된 복합 재난의 어떤 컨트롤 타워가 돼서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재난 데이터를 통합해서 관리하고
예측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더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부에서 시스템을 좀 일원화해서 대응에 나서야 한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앞서 여름 기온이 높아지고 또 여름이 길어지고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기상청의 전망을 보면 오는 9월에서 10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50%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번 가을에도 늦더위가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일시적으로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벳 고기압이 만들어내는 열동 구조의 균열이 좀 생겼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인근을 지나가는 태풍 돌핀과 태풍 찬움의 어떤 역할이 컸었는데요. 이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 기상청도 그렇고 ECMWF라는 유럽의 중기예보 센터에서 바라보고 있는 관점도 8월 중순 이후 8월 말경부터 다시 이런 어떤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벳 고기압의 세력이 좀 살아날 수 있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절대 안심할 단계가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40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폭염은 한풀 좀 꺾였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열대야죠. 열대야와 35도 수준의 폭염 특보 수준의 폭염은 다시 한번 8월 말에 나타날 수 있고요. 물론 아직도 해제되진 않았으면 좀 더 강도를 강하게 나타날 수 있고요. 이러한 어떤 열대야는 9월 중순까지도 지속될 수 있어서 좀 우리가 많은 대비가 방심하지 말고 좀 우리 시민들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열대야가 9월 중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건강 관리에도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달라지는 날씨에 우리의 여러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백민 부경대 환경대기학과 교수와 날씨 전망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주택 공급에 있어 서울시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황희 민주당 의원의 버스하우스 논란을 고리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대책으로 신속한 공급에 거듭 방점을 찍었습니다. 지난 1월 발표한 수도권 6만 호 공급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추가 가용 부지도 폭넓게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특히 소규모 그린벨트와 용산 공원 등을 활용하기 위한 서울시 협조 필요성도 촉구했습니다. 용산 공원의 경우에는 이미 1월 달에 공급 대책이 나올 때 제안을 당에서는 한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공공주도 공급에만 매몰된 채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규제한 결과 선호 지역 공급이 막힌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 황희 의원이 한 차례 제안한 뒤 걷어들인 펫버스 청년 임시주택 논란도 재소환하며 공급 대책을 내놓을 역량이 없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펫버스 개조 버스하우스 구상은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총체적 난국과 심각한 현실 괴리를 보여주는 기괴한 해프닝입니다. 최근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공방도 계속됐습니다. 야당은 정부의 비거주 1주택 세부담 강화 정책으로 실거주를 강요하면서 전월세 세입자의 퇴거 공포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당은 비거주 1주택 세제 혜택 축소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9월 정기국회 전 당정 조율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두 차례 부동산 공급 마라톤 회의를 연 정부는 조만간 공급 대책도 발표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지난 주말 가족들이 나들이 장소로 많이 찾는 서울 용산공원 앞에 근조 화환들이 줄지어 세워졌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용산 어린이정원 입구로 가는 길목에 근조 화환 수백 개가 끝없이 늘어선 모습입니다. 화환에는 어린이가 뛰노는 공원 뺏지 말아주세요. 주택 공급은 다른 곳에서, 공원은 후손에게 등의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정부가 서울 용산 어린이정원 일대를 주택 공급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걸로 알려지자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미군 기지였던 서울 용산 어린이정원은 30만 제곱미터 축구장 42개를 합친 규모인데요. 우리 정부에 반환된 뒤 지난해 12월부터 민간에 전면 개방됐고 지난달 군사보호구역 규제가 풀리면서 정부가 이곳에 주택 공급을 검토하기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따라 용산기지 부지를 주택 공급 부지로 활용하려면 공공주택 건설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두거나 해당 부지를 공원 조성 지구에서 분리하는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또 규정을 정비한다고 해도 기반 시설 계획은 서울시가 총괄하기 때문에 서울시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죠.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제 SNS를 통해 강력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래 세대의 몫인 용산공원을 훼손하는 일은 1cm라도 동의할 수 없다며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미군 반환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힌 것을 반대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가 주택 공급지로 고심 중인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나 경기 과천시 경마장 등은 오랜 갈등이 이어왔던 것이죠. 이르면 오늘 13일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정부의 종합부동산 대책. 발표 결과에 따라 곳곳이 또 한 번 술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3 지방선거에서 선관위가 투표도 하기 전에 투표자 수를 입력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직전 대선과 총선까지 범위를 넓히면 110여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3 지방선거 본투표일 당시 시간대별 투표자 수와 이를 실제로 기록한 시점입니다. 서울 양천구 한 투표소에 오후 3시 기준 투표자 숫자가 1275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를 기록한 시간은 오후 1시 29분이었습니다. 91분이나 앞서 기록된 건데 30분 전에 기록된 투표자 수도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비슷한 현상이 전국에서 47곳, 직전 대통령 선거와 총선까지 합치면 무려 117곳에 이릅니다. 중앙선관위 내부 자료를 분석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타임머신 조작이라 꼬집으며 선거마다 전국 곳곳에서 벌어진 만큼 결코 우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관위 직원은 미래에서 왔습니까? 득표율에 대해서 고의 조작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놓고 조사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허위 입력 정황이 여러 유형으로 구체화하고 있다며 선관위 서버 기록을 직접 검증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시간대별 입력 수정 기록과 서버 접속 로그, 내부 메신저와 지시보고 문건까지 전수조사해야 합니다. 선관위는 합동수사본부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곧 열리는 국조특위 청문회에선 조작 의혹에 대한 추궁이 집중될 거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이번 청문회에선 오는 18일로 잠정 결정한 올림픽공원 개표소 재검표 일정을 두고도 여야 간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재검표를 진행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특검 입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밤사이 인천 앞바다에서 실종됐던 모터보트가 11시간여 만에 발견됐습니다. 모터보트에 타고 있던 낚시객 3명은 무사히 구조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안동준 기자, 낚시객들이 무사하다니 다행인데 먼저 자세한 사건 경위부터 전해주시죠. 네, 해양경찰은 오늘 아침 6시 10분쯤 인천 옹진군 자월면 초지도 인근에서 실종된 모터보트를 발견했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11시간여 만인데요. 모터보트에 타고 있던 20, 30대 남성 3명도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이들은 구조 당시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로 전복된 모터보트에 매달려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이들은 어제 낚시를 위해 인천 영종도 인근에서 모터보트를 타고 해상으로 나갔는데요. 이들 가운데 한 명의 아내가 어제 저녁 7시 10분쯤 마지막 통화 이후 남편과 연락이 두절되자 밤 10시 반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네, 하마터면 인명피해가 커질 뻔했는데 정말 다행입니다. 해경이 실종자 구조를 위해서 집중수색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실종자 수색을 위해 지역 구조본부를 꾸렸는데요. 초지도와 자월도 인근 해상에 경비함정과 항공기, 선박 등 가용자원을 전부 동원해 집중 수색을 벌였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실종 상황을 보고받고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모든 조처를 취하라고 해양수산부와 해경에 지시했습니다. 또 야간 구조와 수색 작업 시 2차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만큼
현장 구조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방위 수색을 통해 해경은 11시간여 만에 실종된 모터보트와 승선원들을 발견했는데요. 해경은 이들 일행을 안전한 곳으로 이송한 뒤 모터보트가 전복된 이유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사설기관에서 운용하는 구급차는 의료 공백을 보완하고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난폭 운전과 잦은 사고는 물론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YTN이 사설 구급차의 실태를 집중 취재해봤습니다. 먼저 하루아침에 중학생 목숨을 앗아간 사고의 배경에 어떤 편법 영업이 있었는지를 고발합니다. 이현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4월 강원도 원주. 평소처럼 학원으로 향하던 중학생이 사설 구급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구급차는 환자도 없이 시속 60km 구간을 시속 91km로 질주하다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인도를 덮쳤습니다. 그냥 걸어가다가 그냥 그렇게 사고를 당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속도를 줄이고 좌우로 살폈어야죠. 아픈데 하나 없는 건강한 애를 그렇게. 당시 구급차는 사고가 난 원주에서 강릉으로 향해 환자를 태운 뒤 다시 서울에 있는 한 대형 병원으로 이동할 계획이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책임을 물어 사설 구급차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학생의 목숨을 앗아간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난폭 운전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환자를 태우러 이동하는 시점부터 긴급성이 인정된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 해석에 따라 긴급자동차 특례를 적용한 겁니다. 사고로 훼손된 나무에는 교복 단추가 빼곡히 붙어 있습니다. 숨진 아이를 기억하는 친구들이 애도의 마음을 담아 남겨둔 겁니다. YTN 취재 결과 사고를 낸 구급차는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인 대한인명구조단 횡성지부 소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송 지시는 엉뚱한 사설구급차 업체에서 내려왔고 최근까지 운전자의 4대 보험과 급여도 해당 업체에서 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쨌든 4대 보험을 안에 들어놓고 기사가 뭐 100% 채워지진 않을 경우에 이렇게 태우고 그런 모양이에요. 사실상 사설업체의 돈벌이에 대한인명구조단 구급차가 쓰이는 것으로 응급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불법 운행되던 구급차에 10대 학생이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는 건데 이를 규명하고 관리할 수사기관과 보건당국은 아직까지 마땅한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이처럼 환자도 안 태운 사설 구급차에 학생이 목숨을 잃었지만 응급의료법 위반과 관련한 경찰 수사와 보건당국의 조치는 더디기만 합니다. 생때 같은 자식을 잃은 부모의 가슴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은 15살 중학생의 목숨을 앗아간 사설 구급차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대한인명구조단이 사고를 낸 사설업체의 명의를 빌려준 정황과 관련한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수사는 사실상 멈춰 있습니다. 사설 구급차 운영에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파헤쳐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교통과에서 사고 처리 외에 불법 명의대여 여부까지 들여다보기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명의대여 의혹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데다 구체적인 물증 없이는 강제 수사를 벌이기도 쉽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관리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떨까요? 손을 놓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복지부는 법인 설립 인가만 내주었을 뿐 지도 감독 권한은 서울시에 맡겼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실제 운행 현황이나 지부 관리는 각 지자체와 보건소가 담당할 일이라고 반박하지만 보건소 생각은 또 다릅니다. 우리가 이 법인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너무도 미약하다. 계속 복지부에다 얘기하거든요. 서울시에서 걔네 없애.
우리는 법 못 받고. 건강지침에서 되게 말이 많았고 법적으로는 뭐 저희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명의를 주고받으며 난폭 운전으로 사망 사고가 나도 여기에 책임을 물을 명확한 기관이 없단 얘기입니다. 그러는 사이 부모는 아직도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며 누군가는 이 무참한 죽음의 이유를 꼭 밝혀달라 호소하고 있습니다. 매일 자기 전에 여기 와서 만나는 수술을 들어갔어요. 보고 싶고 소문 갔다가 오니까. YTN 김혜린입니다. 어느새 1,400원대 초반까지 뚝 떨어진 원달러 환율. 지금 환율은 역대급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평균 월간 환율 변동폭이 무려 47원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지난 7월에는 전달 대비 무려 125.4원이나 급락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간 환율이 치솟았던 건 원화 약세를 촉발하는 요인이 겹겹이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0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결정된 이후 원화는 구조적 약세에 놓여 있었는데요. 여기에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과 달러 강세가 나타났고 반대로 원화와 동조 경향이 있는 엔화는 약세를 띠면서 원화 가치가 급락했습니다. 또 외국인의 대규모 주식 매도도 한몫했죠. 그런데 반도체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들이 막대한 수출 성과를 올리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벌어들인 달러를 분기 결산과 비용 정산, 투자 등에 쓰기 위해 원화로 환전하면서 달러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가 뉴욕 증시 상장으로 조달한 수백억 달러도 원화로 환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과 일본 외환 당국이 엔화 가치 부양에 나섰고 지난 주말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전망도 약화하면서 원화 가치는 상승 탄력이 붙었습니다. 환율이 떨어지면 물가 상승 압력이 줄고 외환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하락 속도가 너무 빠르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데요. 기업은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달러 매도 시점을 놓쳐 환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원화 기준 이익이 줄고 해외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죠. 금융계에선 1,400원을 심리적 저항선으로 보면서도 연내 1,380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다만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투자 자금이 해외로 이탈하거나 미일 외환 당국의 엔화 부양 공조가 멈추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환율은 숫자만큼 중요한 게 안정성이라고 강조합니다. 환율 변동성에 자본시장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교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심각한 메모리 반도체 수급난과 전례 없는 가격 폭등에 시달리고 있는 애플이 트럼프 행정부의 반대 속에도 중국산 메모리 칩 사용을 요청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애플이 아이폰과 맥북 등 제품군에 중국 창신 메모리 칩을 시험 적용하고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애플은 중국 내 판매 제품에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창신 메모리와 부품 공급 관련 초기 논의를 벌여왔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애플은 메모리 가격 상승 고충을 호소하며 미국 외 지역에 판매하는 제품에는 중국산 메모리 제품을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요청한 상태.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물론 미국 여야 모두 애플의 중국 칩 사용 시도에 부정적입니다. 상해 증시 상장 첫날 주가가 460% 폭등해 중국 시가총액 1위가 된 창신 메모리는 미국의 중국 인민해방군 지원기업 지정 명단에 올랐습니다. But the CXMT debut itself was astonishing. We use words like surge all the time, and on days like this, I regret that. 이 명단은 법적 제재를 받는 건 아니지만 미군과의 계약이 제한되고 미국 투자자에 대한 경고 역할을 해 무역 제재의 전조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미국 HP 등 글로벌 PC 제조사들은 이미 노트북과 PC 제품에 창신 메모리 칩을 적용하기 시작한 상태. 중국의 오픈소스 AI 모델에 이은 메모리 칩 공급 확대는 미국의 중국 AI 봉쇄와 반도체 수급 상황, 증시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was the emergence of these open source Chinese models. This is going to be a game changer for a lot of reasons. AI 데이터 센터 건립 열풍으로 스마트폰과 PC 업계는 지난해 말부터 메모리 반도체 칩 부족과 가격 급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맥북과 아이패드 가격을 $100에서 $300 정도 올린 애플이 다음 달
아이폰 신제품 출시 때 또 가격을 인상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가자지구 평화안의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든 건데요. 권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강요 회의에서 15개 항의 문서를 거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평화위원회가 하마스와 합의한 평화안에 대한 수용 불가 방침을 분명히 한 겁니다. ישראל שוללת את מסמך 15 הנקודות. שמעתי שאומרים לא אמרתם, אמרנו, אבל הנה אני אומר עוד פעם, ישראל שוללת את מסמך 15 הנקודות. 특히 하마스 무장 해제와 이스라엘군 철수를 동시에 진행한다는 합의한 내용을 문제 삼았습니다. צה"ל לא יבצע נסיגה כלשהי עד פירוק החמאס מנשקו. וכשאני אומר פירוק החמאס מנשקו, זה אומר הנשק הכבד, הנשק הפחות כבד, והנשק הקל, כל הנשק. 미국 언론들은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15개 항 합의안을 위대한 성과라고 내세웠던 트럼프 대통령 뜻을 정면으로 거슬렀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정적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합의안을 유일한 대안으로 평가했다는 글을 SNS에 올리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모처럼 평화를 꿈꿨던 가자지구 주민들도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طبعا احنا يعني انصدمنا في اللي هو رفض نتنياهو بخطة ترامب. كنا بنين الامل عليها انه ينتهي الحرب وينتهي القتل. 알자지라는 이번 거부 선언이 10월에 치러질 이스라엘 총선에서 극우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최근 미 언론들은 미군의 미사일 부족이 심각하다는 보도를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주한미군도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내용까지 전해졌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지난달 미국이 갑자기 이란 공격 중단을 결정하자 무기 부족 때문이라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 뉴스라면서 유출자 색출을 지시했지만 어떤 발언에서는 미사일 부족을 인정했습니다. We have others where it's a little bit tighter, and we're getting them in on a daily basis. As you know, our defense companies are building more plants right now than at any point in history. 미국 언론들은 이란 전쟁으로 인한 미사일 부족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경쟁적으로 단독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이란에서 핵심 방공 체계인 패트리엇 미사일 1,500기 이상을 쏟아부었고 재고가 1,700기 미만으로 떨어졌다면서 보충하려면 2년 걸린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최첨단 방공 요격 미사일 수백 발이 한국 등에서 중동으로 전환 배치됐기 때문에 전쟁이 벌어질 경우 주한미군이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미국 정부 관계자 발언도 인용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 국방부가 무기 재고가 급감하자 자국 방산업계에 21일 안에 핵심 전력의 납품을 늘릴 계획서를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주 로이터 통신은 미군이 이란 전쟁 5개월 동안 적의 방공망에 대한 노출을 줄이면서 원거리 정밀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 에이테크스를 거의 전부 써버렸다고 전했습니다. CNN은 미국이 결국 한계를 맞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쟁을 그만둘 방법을 찾고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General Dan Kane, who is the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is looking for an off-ramp in the conflict as U.S. military options remain limited. 트럼프 대통령은 공습을 통해 이란이 합의에 응하게 만들 수 있다는 기대를 걸었지만 참모들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런 상황을 주목하고 있고 길어지면 두 나라가 이득을 보게 될 거라며 당장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부족이 즉각적으로 드러난 현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에 북한군 최대 5만 명이 배치됐다며 한국의 방공망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외교적 접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의 절실한 방공 시스템 분야에서 한국의 지원을 원하고 있으며 드론 등 다른 분야에서도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초 수천 명 수준이던 파병 북한군 규모가 3만 명에서 최대 5만 명까지 늘어났다며 이들이 러시아를 통해 실전 경험을 쌓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에 민간인을 겨냥한 공격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주일 3종 기도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언급하며 비극적인 공격이 늘면서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 희생자가 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이어 양측 모두 국제법을 존중하고 민간 목표물에 대한 공격을 중단할 것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호소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동 상황이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이란이 전쟁 배상금을 내야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할 수 있다고 미국을 압박하고 나섰는데요. 사우디는 이슬람판 나토를 띄우며 안보 주도권 확보에 나섰습니다.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란이 미군 철수, 전쟁 배상금 지급, 해상 봉쇄 해제 이렇게 6개 요구안을 내걸면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협을 열 수 없다 이렇게 먼저 미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일까요? 그렇습니다. 이란의 조건이 더 까다로워졌죠.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며칠 전만 해도 이란과 휴전 협상이 잘 되고 있다. 좋은 소식이 곧 들려올 것이다 얘기는 했지만 어저께부터 이란 쪽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일단 호르무즈 해협을 정상적으로 개방을 하려면 미국의 선결 조건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지금 6개의 조건을 얘기했고 내용을 보시면 이란 위협을 중단해야 되고 해상 봉쇄 끝내야 된다. 네. 그다음에 미 전략 자산 철수를 해야 되고 전쟁 피해 배상, 그다음에 대이란 제재 해제 이게 아마 MOU에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사실은 이미 6월 말에 미국과 이란 간의 MOU를 체결한 내용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이거를 이제 호르무즈를 개방하기 전에 벌써 실체를 옮겨달라. 이렇게 지금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미국이 휴전을 위반했기 때문에 만약에 휴전 위반을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미 이런 조건들을 다 미국이 수행해야 되는 조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위반했기 때문에 다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려면 먼저 약속한 것들을 실천해 달라라는 지금 그런 요구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걸 과연 미국이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상당히 지금 이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행동 대 행동으로 이란이 휴전 합의 내용을 잘 지킬 경우 거기에 대해서 이런 제재 해제라든지 동결 자산 해제를 해준다고 한 것인데 이것을 행동이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호르무즈 개방하면서 이걸 다 해달라고 하니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받기가 어렵다. 그렇게 보이고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까도 보도를 보셨지만 일단 해상 봉쇄 경제 제재로 방향을 잡은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이 그동안은 물밑 대화로 오가던 대화들인데 지금은 이렇게 이란이 공개적으로 조건으로 내건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뜻이 아닐까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런 상황에서 로우키로 나오고 있을까요? 자, 트럼프 대통령은 정책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며칠 상간으로 지난 주만 해도 계속해서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이란을 압박하겠다. 그다음에 이란의 발전소라든지 주요 인프라를 공격하겠다고 했지만 협상으로 다시 선회를 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로우키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역시 이제부터는 군사적인 압박, 군사력을 통해서는 이란을 협상으로 나오게 한다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되거나 아니면 합의를 이루기 어렵다는 판단이 선 것 같습니다. 더구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중간 선거가 이제 석 달도 안 남은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는 아주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가장 또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미국의 방공 미사일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지금 무기 상황이 그렇게 넉넉치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역시 해상 봉쇄를 통해서 이란이 원유 수출을 못하게 함으로써 이란이 계속 경제적으로 더 어렵게 하는 방안. 결국 지금 미 국방부 쪽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것이 아무리 군사력으로 이란을 공격하더라도 지상군이 들어가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란이 미국이 원하는 어떤 그런 협상 조건을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경제 제재, 해상 봉쇄가 훨씬 더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판단이 선 것 같기 때문에 로우키로 가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간 늘 감정적으로 대응했는데 이번에 왜 이렇게 저강도 대응을 하느냐.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교수님 말씀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란이 지금 모지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의 영상을 공개했는데 이게 뭐 예전 영상의 다른 각도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네. 하지만 지금 모지타바의 위독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의 영상을 공개했기 때문에 어떤 의도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상황은 안 좋죠. 왜냐하면 너무 지금 최고 지도자에 관련한 보도들은 있지만 실제로 최고 지도자의 생존 신호, 정말 우리의 최고 지도자가 살아서 정책을 결정하는지, 나라를 제대로 통치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란 내 여론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어떤 보도를 보시면 이란 국민들은 사실상 믿지 않는다. 모스타바 최고 지도자가 어쩌면 살아있지 않다라고 믿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보도도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의구심, 그다음에 최고 지도자의 생사 여부에 대한 계속해서 궁금증이 커지기 때문에 이란 혁명수비대나 지금 집권 세력은 어찌됐건 이 문제를 꼭 풀고 가야 되거든요. 예. 그러나 지금 아직도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란 언론 쪽에서는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지난 동영상, 이 동영상은 지금 메허르 통신에서 아마 올린 동영상인 것 같은 동영상인데요. 현재 지금 공격을 받은 후 아주 크게 부상을 당했다. 예. 그 이후에 지금 모습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공격받기 전에 움직임을 지금 영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 내부 집권 세력이 상당히 지금 모스타바 최고 지도자의 정당성, 정통성에 상당히 큰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아마 또 조만간 또 다른 뭐 영상이나 아마 사진을 계속 내놓겠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겠지만 역시 최고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지금 바닥에 떨어진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 중에 출근길에 참고하셔야 할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장현의 시위로 1호선 용산역 상행선을 현재 무정차 통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장현은 오늘 아침 용산역 해화역에서 탑승 시위를 벌였는데요.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용산역 무정차 통과라는 안내 문자도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장현의 시위로 1호선 용산역의 상행선 방향 무정차 통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추가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교수님, 그렇다면 지금 중동 내에 어떤 안보 지형이 변하고 있는 큰 이슈가 있어서 이걸 여쭤보겠습니다. 사우디가 튀르키예, 파키스탄과 함께 어떤 나토식 공동 방위 협정을 맺었는데요. 네. 이게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자,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왜 이 시점에서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순니 국가거든요. 시아파 국가가 아니고요. 사우디, 파키스탄, 튀르키예입니다. 대표적인 뭐 순니 국가들이죠. 예. 물론 파키스탄 내에는 시아파 인구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 시점에서 지금 이란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는 시점, 그리고 사우디로서는 계속해서 이란의 공격을 받고 있지만 다른 이 이란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황, 그리고 미국의 안보 보장을 믿었으나 미국이 이란을 효율적으로 제어하지 못했던 점,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작용했겠죠. 그래서 사우디 입장에서는 사우디는 이미 파키스탄과 방위 조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튀르키예와 함께 3개국이 동시에 지금 방위 조약을 체결했다는 것은요. 결국 미국만을 믿고서는 이제는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라는 사우디의 그런 입장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중동 지역 내에서 이란이 계속해서 이런 주변 국가들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예. 실제적으로 지금 GCC라는 걸프 국가 6개 국가가
모여서 만든 단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GCC보다는 이런 동맹국 3개국이 뭉쳐서 공동으로 이제 동맹을 하겠다. 그렇다면 사우디의 재력, 그 다음에 파키스탄의 핵무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투르키의 방산. 자, 이것들을 이제 모아서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그런 방위 조약이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것이 이제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이란이 계속해서 이제 미국과 세계 경제를 옥죄기 위해서 걸프국에 있는 에너지 시설을 공격해서 재미를 좀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여기에 대한 또 역효과가 지금 이제 드러나는 거죠. 계속해서 이란이 이렇게 주변국을 공격한다면 주변에는 다른 아랍 국가나 순리 국가들은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안보 협력을 위해서 뭉칠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결국 장래에 어떤 이란과 충돌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 상당히 이거는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스라엘과도 아브라함 협정을 얘기를 하면서 지금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해주신 이 이슬람판 나토가 아브라함 협정까지도 좀 확장이 돼서 이스라엘과도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투르키예 같은 국가는 좀 이스라엘하고 상극이에요.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반 이스라엘 국가로 등장하고 있고 파키스탄도 사실 이스라엘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어떤 가능성을 열어둔 국가는 사우디라고 할 수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선결 조건이 있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관련해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워주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세 개 국가와 함께 이스라엘이 참여할 가능성은 없고요. 오히려 이집트라는 국가가 지금 이 세계 동맹에 참여할 가능성이 지금 점쳐지고 있긴 합니다. 예. 자, 앞서 미국이 지금 이란을 상대로 로우키로 나설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내몰렸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중에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게 미사일 고갈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이게 사실인지도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이게 중국이라든지 러시아에도 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뭐 당연히 그렇겠죠. 이게 사실이라면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는데 보도는 너무나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뭐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미국에 있는 모든 매체들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것은 뭐 어찌 보면 사실이지 않을까. 사실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그러나 물론 이런 언론들이 보도를 하는 또 그 배경은 또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란과의 전쟁, 이란과의 어떤 이런 무력 충돌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국내 여론을 어떻게 보면 대변한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미사일 부족 때문에 뭐 단기전을 못하냐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동 외에 다른 지역에서 어떤 미국의 군사적 충돌이 일어난다면 무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아마 언론들이 계속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당연히 중국과 러시아는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겠죠. 그래서 언론 보도를 보시면 이미 수달 전에 이런 상황이 될 것으로 다 예상을 하고 있었다. 예. 그러나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또 어떤 다른 중국과 러시아 군사적 행동을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무기가 없다는 이 상황만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어떤 어찌 보면 무력 충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여전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자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주한미군 전력에도 차질이 있는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뭐 이번에 처음이 아니죠. 이미 전쟁 중에도 그랬고요. 2월 달부터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차례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는 패트리어트 관련해서도 아마 지금 중동 쪽으로 이전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어떤 특별한 군사적 움직임이 있거나 그런 것이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런 차출이 된 후에는 우리가 차출된 어떤 공백이 생긴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또 다른 노력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차출할 때마다 미국이 좀 다른 전력을 좀 보충해 달라. 그렇게 함으로써 유사시 우리가 어떤 군사적인 충돌이 있을 경우 그 전력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대체 전력을 꼭 마련해 주는 것이 앞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어떤 군사 공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도 목소리를 내기는 해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공군이 자랑하는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가 올해로 창설 60년을 맞았습니다. 혹서기에도 우리 군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고난도 훈련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YTN 취재진이 방송사 중 처음으로 T-50B 고개 비행 훈련에 동행했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B입니다. 2011년부터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가 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국산 초음속 훈련기를 온전히 같은 기종으로 이렇게 특수비행팀을 꾸린 건 세계에서 우리 공군이 유일합니다. 편대비행에 참가한 6대 가운데 5번기 뒷자리에 탑승했습니다. 비행에 앞서 급격한 선회 기동에 대비해 중력의 6배를 견디는 가속도 내성 훈련과 저산소 적응 훈련, 비상 탈출 훈련을 거쳤습니다. 1번기 지휘에 따라 이륙과 동시에 일사불란한 오각형 대우가 형성됩니다. 시속을 수백 킬로미터로 끌어올려도 한 몸처럼 정교한 밀착 비행을 유지합니다. 몰아치듯 이어지는 수직 회전 기동, 멈추지 않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기분입니다. 최소 700시간 넘는 비행 경력과 항공기 4대를 지휘할 수 있는 선대장 자격을 갖추고 모든 비행 훈련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조종사관이 블랙 이글스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부딪힐 듯 아찔한 고개 비행은 끝없는 반복 훈련과 동료가 약속한 대로 움직여줄 거란 믿음으로 완성됩니다. 온몸의 피가 머리로 쏠리는 배면 비행과 최고난도 교차 기동은 최대 중력의 8배 압력을 견디는 체력과 정신력을 요구합니다. 일반 분들을 후방석에 태운 거는 처음인데 이게 정말 기성 조종사들도 힘들어하는 비행이어서 저에게도 뜻깊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관람용 특수비행은 최저 150m 낮은 고도에서 이루어집니다. 추락을 포함한 어떤 비상 상황에서도 관람객이나 민가에 피해를 주지 말라는 게 블랙 이글스의 제1원칙입니다. 20분 남짓 에어쇼를 위해 조종사는 물론 경비 안전요원과 특수촬영, 홍보팀 등 부대원 100여 명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매 순간 흘리는 땀방울 하나하나가 대한민국 국격을 높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신과 자긍심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966년) 창설된 블랙 이글스는 그동안 여러 차례 개편을 거쳐 굵직한 국제 에어쇼에서 주목받는 특수비행팀으로 성장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체코 에어쇼를 비롯한 국내외 주요 행사에서 우리 공군력의 우수성을 알릴 계획입니다. YTN 나힌입니다. 이번 폭염은 위쪽의 북한도 비켜가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주민들에게 건강과 농작물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반도를 덮친 폭염은 북쪽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북쪽에 있지만 곳곳에서 40도에 육박하는 극한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평양시와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35 내지 40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의료시설이 취약한 북한에서는 무엇보다도 주민들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노약자들에게는 아예 야외 활동을 삼가라고 권할 정도입니다. 사람들은 야외 활동을 할 때 자외선 방지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어린이들과 어린이들, 만성질병 환자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해야 합니다. 방송에서는 연일 폭염의 위험성과 건강관리 요령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기 온도가 체온보다 높으면 피 흐름 속도가 또지게 되며 이때 인체의 체온 조절 기능으로 인해 피는 심장으로 평상시보다 천천히 되돌아오게 됩니다. 농작물 관리도 비상입니다. 애써 가꾼 농작물이 타 죽을까? 농민의 본분까지 거론하며 관리 책임을 강조합니다. 농업부문 일꾼들과 농업 근로자들은
농사의 주인된 자각을 안고 건과 무더위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서 자신들이 맡은 책임과 본분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이처럼 농작물 관리에 막중한 책임을 요구하는 건 폭염 피해가 식량난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지난 7일 코스피가 강세 출발했지만 끝내 하락 전환에 6,200대의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6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마감했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개장 화면 직접 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 개장한 우리 시장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피는 6,299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807포인트를 지나며 다시 800대를 회복했습니다. 주말 사이 해외에서 국내 시장에 대한 투자 의견이 나왔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메모리주 급락이 끝난 것 같다고 봤고, 블룸버그는 변동성 장세가 거의 정리된 것 같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애플이 중국산 메모리를 테스트하고 있다는 소식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는데, 오늘 우리 시장은 일단은 상승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상황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0.47% 상승한 6,288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2% 넘게 상승해서 81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짚어보겠습니다. 주말에 미국 고용지표가 충격적으로 악화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전망이 약화했는데요. 달러 약세가 나타났습니다. 주말 사이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 초반까지 떨어졌는데 오늘은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1,41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수사 종료를 2주 남긴 2차 종합특검팀이 이번 주부터 줄줄이 공소 제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또 김건희 씨와 원희룡 전 장관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도 관심입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오는 23일 수사 기한이 종료되는 종합특검은 이제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정리수순에 접어듭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 7일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을 관저 의혹 부실감사 혐의로 구속 기소한 데 이어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내란 가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로써 종합특검이 현재까지 재판에 넘긴 피의자는 모두 11명입니다. 종합특검팀이 처음으로 공소를 제기한 건 출범 104일 만인 지난 6월. 관저 의혹 관련 김대기 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등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핵심 인사들이 대상이었습니다. 관저 공사 의혹은 행안부 예산 불법 전용 의혹과 김건희 씨의 알선 수재 혐의로 수사가 확대됐고, 지난달에는 김 씨를 피의자로 소환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특검은 조만간 기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의 1호 인지 사건이었던 합참의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군 관계자 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기에 종합특검은 내란특검 수사에서 중요 참고인이었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피의자로 여러 차례 소환한 끝에 기소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양평고속도로 노선 의혹을 받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 도이치 수사무마 의혹 처분도 관심입니다. 그동안 수사가 더디다는 혹평에 헤비테일, 즉 후반 집중 전략을 공언해온 특검팀이 막판 수사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다만 종합특검의 최종 성적표는 공소제기 규모보다 법정에서의 판결이 더 중요할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네, 다음은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소식입니다. 계곡 트레킹의 성지로 떠오른 강원도 인제 아침가리 계곡에 홍성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숲은 울창하고 투명한 계곡은 반짝반짝. 맑은 물에 발을 담그면 7km에 달하는 계곡 트레킹이 시작됩니다. 아침가리 계곡 트레킹의 묘미는 정해진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 계곡물에 이렇게 수시로 몸을 담글 수 있는데 한여름 더위가 저만치 달아납니다. 길이 끊기면 그대로 물속으로 풍덩. 흐르는 물에 몸을 맡기고 유유자적 내려오면 일상의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 찍어주세요, 누가! 아니, 포즈. 너른 물웅덩이가 나타나면 한바탕 물싸움 시간.
나이는 잠시 잊고 동심으로 돌아가니 웃음꽃이 활짝 피어납니다. 장마가 지나고 물이 적당히 불어난 요즘이 계곡 트레킹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적기. 40도에 가까운 폭염의 기세도 시원한 계곡물 앞에서는 꼬리를 내립니다. 휴대전화도 터지지 않는 오지라 일상을 잊고 자연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입소문을 타면서 평일에는 수백 명, 주말이면 하루 2,000명이 넘는 탐방객이 찾습니다. 너무 상쾌하고요. 일단 물이 너무 맑고 시원하고 그래서 진짜 오늘 처음 왔지만 또 오고 싶어요. 인원 제한은 없지만 때묻지 않은 청정 계곡인 만큼 취사나 야영은 금지. 힘들면 계곡물에 발 담그고 언제든 쉬어가면 됩니다. 이쪽으로 보면 사람들 다 보이는데 이쪽이요. 정해진 탐방로가 없다 보니 등산화와 스틱 등 안전장비는 필수. 수심이 너무 깊다면 무리해서 건너지 말고 나무근을 등산로를 이용하면 됩니다. 인제 방태산 원시림을 따라 이어지는 아침가리 계곡이 한여름 탐방객들의 발길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네, 지난 휴일 해수욕장과 실내 빙상장 등으로도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전합니다. 튜브에 몸을 맡기고 바다를 즐깁니다. 파도에 뒤집혀 물에 빠져도 그저 웃음만 나옵니다. 시원한 바닷속에 들어가자 절로 흥이 올라 춤이 나옵니다. 찜통더위 속 휴일, 해수욕장엔 피서객 발길이 줄을 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되게 더웠다가 모처럼 이렇게 시원한 날씨 속에서 이렇게 그 대천 해수욕장에 와서 아주 기분 좋고 되게 물놀이 하기는 아주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바로 옆 머드 축제장은 진흙 목욕에 빠진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온몸이 진흙 범벅이 되는 순간 더위도 날아갑니다. 저희 친구들이랑 같이 대천 머드 축제 즐기러 왔는데 너무 시원하고 여름철 더위가 싹 가시는 것 같아요. 실내 빙상장은 한여름 속 겨울 왕국입니다. 10도 정도인 실내 온도에 사람들은 두꺼운 겨울옷까지 입었습니다. 선수라도 된 듯 달려나가는 어른도 또 걸음마 떼듯 겨우 발을 내딛는 아이도 하나같이 더위는 까맣게 잊은 표정입니다. 따가운 햇볕도 뜨거운 바람도 불지 않는 빙상장은 더위에 지친 이들에게 천국이나 다름없습니다. 밖에는 지금 30도가 넘는데 지금 이 실내는 11도 정도 되는데요. 정말 쾌적하고 시원하고 여름을 이겨내기가 피서지가 따로 없습니다. 극한 더위가 한풀 꺾이며 폭염 중대경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여전히 찜통 같은 날씨가 이어진 휴일. 파도 위 또 얼음판 위에는 더위를 잊으려는 피서객 발길이 온종일 끊이지 않았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극심한 폭염의 기세가 다소 꺾이면서 서울은 이틀 연속 열대야가 쉬어갔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24.8도로 출발했는데요. 한낮 기온도 33도로 지난주에 비해서는 5도 이상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서울은 여전히 폭염주의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무더위가 지속하는 중입니다. 폭염에 대한 경계는 늦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의 폭염특보가 주의보 수준으로 약화한 가운데 열대야주의보는 중부지방으로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남부를 중심으로는 여전히 밤더위가 이어졌고 경기 남부와 호남, 경남 일부에는 폭염경보가, 강원과 경북 동해안을 제외한 그 밖의 대부분 지역으로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서울과 광주의 한낮 기온 33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고요. 약한 비가 지나는 동해안 지역은 강릉이 28도에 그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륙은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겠고 밤낮 없는 무더위가 지속하겠습니다. 다만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인해 날씨가 다소 유동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업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